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제 무서운 점은 방공망이 없으면 이스라엘하고는 전쟁하는 것은 백전백패다. 너무나 중동 국가들한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촘촘한 방공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요격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고 오히려 패트리어트보다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사우디 이외에 앞으로 이라크 쪽도 수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근데 이란이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실 이란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무기들이 이란 쪽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란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 어떤 정보부 체계를 잡아준 것 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교류, 무기 교류까지도 많이 했었어요. 9년 전까지요. 그러면서 이란 내에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가져온 무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란이 국제 제재, 경제 제재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무기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줬던 그 아주 오래된 무기를 여전히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제 무서운 점은 방공망이 없으면 이스라엘하고는 이제는 전쟁하는 것은 백전백패다.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공군력. 이미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세계 7, 8위 정도 됩니다. 공군력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력 그 군이 바로 공군이에요. 육군도 해군도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술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죠. 위에서 때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육군이 들어가서 지상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위에서 때리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인명피해를 줄이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공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뭐 튀르키예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UAE나 사우디도 방공망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후티, 이란 이런 탄도미사일 너무나 중동 국가들한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촘촘한 방공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요격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 것도 살 수 있지만 미국 거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방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한국 방산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이겠죠. 가성비 좋다. 미국이나 유럽산. 기존에 뭐 무기 시장은 어차피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했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끼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튀르키예라는 국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가격 외에도 공동 생산, 일부 기술 이전.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무기만 이제는 수입해서 사서 쓰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R&D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다 되잖아요. 자체 생산 되죠. 자체 R&D 있죠. 그것을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은 우리 한국의 기술 이전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시설들 이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토탈 전체적으로 국방산업이 방위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돼 왔고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위산업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계속 러브콜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궁2 역시 일단 성능이 너무 뛰어나요. 성능이 너무 뛰어나고 가격이 3분의 1입니다.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그 더운 사막 날씨에도 아무런
오류 없이 작동이 잘 된다는 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궁이라는 요격 지대공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고 이게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트리어트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티가 보내는 드론이라든지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이란이 쏠지도 모르는 이런 탄도 미사일, 기에는 너무나 좋은 미사일이 청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우디 이외에 앞으로 이라크 쪽도 이것을 수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형 요격 미사일 중동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F-21은 아픔이 있죠. 우리 인도네시아랑 같이 해보려다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터키와 다시 칸 전투기를 아마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아마 방향을 튼 것 같은데요. 대신 우리는 이제 이후에 즉 아랍에미리트와 공동 개발 그 다음에 공동 생산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군 사령관인가요? 하여튼 아랍에미리트 고위 인사가 와서 실제 KF-21을 타봤죠. 뒤에서 조종사 뒷좌석에 앉아서 시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하여튼 같이 생산해서 잘해보자라는 의향서까지 지금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의향서.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계약 성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이고. 다만 이제 KF-21이 상당한 엄청난 다른 전투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자, 이게 결정되려면요. 어떻게 될지 하면요. 대통령이 가셔야 돼요. 중동은 국방, 외교, 모든 이런 어떤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요. 정상 외교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 외교 없으면요. 가능성이 팍 줄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새 정부가 이거 우리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대통령이 빨리 가셔서 아랍에미레이트 최고 통치권자를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외무장관, 국방장관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챙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다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돈은 많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가 또 튀르키예 전투기 협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칸하고 협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있죠. 중국도 있죠. 미국 여전히 있죠. 우리가 미사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도 우리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 좋아하지 않냐? 좋아는 하죠. 좋아하는 것과 이 어마어마한 사업, 큰 사업은 사실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거든요. 약간 기술적인 차이만 있지 본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을 하나 선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정이잖아요. 내부 비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잘못하면 엄청나게 이제 언론에서 난리 치잖아요. 그럼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왕정 국가는 선택하면 끝입니다. 누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이렇게 왜 안 좋은, 더 좋고, 더 가격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거 안 하시고 이거 했나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정책 결정 과정도 우리랑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된 것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공을 들이셔야 되고 반드시 대통령이 가시면 이거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빨리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노무현 정부 때를 빼고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중동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중동 국빈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치면 윤석열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같이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우리의 집권 당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중동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기본적인 평가는 민주당 쪽에서 집권했을 경우 중동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수 쪽에서 집권했을 때 훨씬 중동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제 걱정이 되시죠? 지금 걱정이 되시는데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교부에도 우리가 대중동 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대중동 정책 방향 이런 매뉴얼이 있냐? 한국만의 대중동 정책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뿌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 정권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대충 흘러가는 방향. 그 이슈가 있으면 이슈 어떤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충 적응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그냥 정책을 만들어서 간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우리의 대중동 정책의 기조가 뭔지, 원칙이 뭔지 그 하에서 이제 바뀌는 정세에 따라서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대중동 정책 기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일본의 경우요. 우리보다 훨씬 깊게 그리고 훨씬 다변화돼 있고 훨씬 중동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외교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이 뭐 우리보다 뭐 기술도 요즘에 없고 뭐 반도체도 우리가 최고고 다 최고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그 분야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력은 우리보다 일단 규모가 크고요. 일단 외교부 자체가 우리보다 인력이 많고요. 예산도 훨씬 많아요. 물론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는데 우리도 외교부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예산도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요. 인력 충원도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기본에서 중동 정책도 좋은 중동 정책, 그 다음에 지역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뭐 두서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 특히 중동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고유의 대중동 정책이 없다. 그냥 정권 바뀌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우리의 대중동 정책이 필요하고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해외 국빈 방문 어디 제일 먼저 했습니까? 사우디 갔어요. 이번에 또 사우디 갔어요. 네? 그만큼 중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사우디 갑니까? 왜 캐나다 안 가고 왜 유럽 안 가고 사우디로 가냐고요. 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없나요? 우리가 무슨 미국처럼 엄청난 뭐 국방력, 외교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한테도 중동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동 인력 풀도 늘려야 되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행사는 반드시 가주셔야 돼요. 특히 외교부 내에서 대통령님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가셔서 사인하고 중동에 있는 정상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에너지도 계속 수입할 수 있고 우리의 방위 산업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신정부가 꼭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싸우게 된 지가 오래됐죠. 이번에 가장 크게 이제 싸운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이스라엘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본토를 공격하는 두 차례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림자전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대리 조직을 이용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서로를 이제 공격하고 뭐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서로의 영토에 침투해서 어떤 핵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핵과학자를 암살하는 그러나 꼬리를 잡히지 않는 방식이었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그림자 전쟁이 아니고요. 서로 완전히 영토를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공격하는 방식 작년에 2번을 했었고요. 그러나 작년의 방식도 올해 지금 일어난 방식과 다른 것은 올해는 훨씬 더 크게 그리고 12일 동안 싸웠기 때문에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전면전 양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 문제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대리 조직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자 이런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이스라엘은 그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측 간에 양 국가 간에 안 좋은 관계가 계속 발전돼 왔고 그것이 올해 거의 폭발한 상황이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끝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사실 이란의 핵시설 3개를 그 유명한 뭐 슈퍼 벙커 버스터 BGU-57을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고 또한 핵 협상에서
표적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란이 이 핵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력 수단을 이용해서 이란을 압박해야 또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란이 핵협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핵시설 3개를 타격을 했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 이유는 이란을 여기서 더 몰아붙이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란이 정권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란 내 정권 붕괴는요, 그 정권 현 집권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인구가 9천만이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란이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고 제2의 시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죠. 중동 지역 정세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불안정화될 수 있고, 이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중단하고 이란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란이 지금 이렇게 미국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군사적 공격을 받은 이후에 쉽사리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상 얘기는 없고요. 자, 그러나 뭐 추후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이란 입장에서는요, 휴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단발성으로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얼마든지 이란을 더 공격할 수 있고 더 많은 시설을 공습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의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자, 이란 국민들이 볼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강성대국 이란의 이미지는 이미 많이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더 끌어간다. 그렇다면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테헤란 시내 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현 집권 세력의 정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피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란도 탄도미사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탄도미사일이 한 600발을 쐈는데요. 그중에 한 50발 정도가 지금 민간인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있지만 이란의 공격보다는 이란의 피해가 훨씬 크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란의 상황. 이란 역시도 상당히 절박하게 휴전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휴전으로 가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2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미국도 이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 주변 아랍 국가들 그리고 중동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걸프 국가나 사우디나 UAE나 뭐 이집트나 이런 국가들이 직접 개입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런 순니 걸프 국가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전쟁에 걸프 국가들이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본인의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국가들은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은 이 걸프 국가나 이집트나 이런 국가들이 원했던 어떤 관광 사업, 그 다음에 메가 프로젝트, 국가가 주도하는 엄청난 그 대규모 사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걸프나 아니면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아랍 국가들이나 주변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빨리 전쟁을 끝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을 중재한 국가는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그렇듯이 중동 국가들은 이 전쟁에 관심이 없고요.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협상으로 얼마든지 이란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무력을 써서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한편은요, 사실 걸프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는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어마무시한 재래식 무기, 거기에다가 이란이 만약에 핵탄두를 갖게 된다면 걸프 국가가 느끼는 공포감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 이 기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핵 능력을 그냥 무력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이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을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걸프 국가의 자국민들이 다 이스라엘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런 표현을 겉으로 내는 것은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속마음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나리오가 거의 뭐 현실화됐는데도 중국과 러시아 조용했습니다. 사실 이란의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도 최근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혹시 이번 전쟁으로 세계 대전으로 간 건 아닌가 이렇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러시아와 중국이 본인들 희생해 가면서 자국구를 희생해 가면서 이란을 도와줄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트럼프 눈에 나는 트럼프에게 척을 지는 이런 이란에게 도와주는 행위 자체는 본인의 협상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푸틴은 말만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미국이 절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지만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중국 역시 이란으로부터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값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원유 수입 노선이 이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전쟁에 지금 중국이 이란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떤 전세를 바꾸겠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건 중국 역시도 또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추후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란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은 사실상 외롭게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란은 이제 일단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천명을 했을 거예요. 미국이 이란 영토 내에 있는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세 개의 원전 시설, 핵 시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란은 항상 적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이란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란이 쓸 수 있는 방안은 한 세 가지라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일치를 하고 있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주변 걸프 국가에 있는 정유 시설을 때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란이 선택했던 것은 초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도 엄청난 부담, 그러면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최종 선택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방식. 그러나 약속 대련이었죠. 미군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카타르에 연락을 해서 기지를 때릴 테니 조심해라라는 그런 방식의 약속 대련.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란은 체면을 세우고 미국은 피해가 없는 방식. 이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결 구도는 어쨌든 일단락이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추후에 또다시 미국과의 어떤 무력 충돌이 있다면 언제든 이 카드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까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좀 한숨 놓으셔도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 전쟁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었어요.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어요. 4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무려 5번이나 미국과 이란이 만났지만 핵협상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양측 간에 뭐가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이란은 이란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절대 이란 영토 내에서 제로 우라늄 농축을 원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태도가 지금 변했다는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양측 간의 입장이 전쟁 전과 전쟁 후에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추후에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또 핵협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입장 변화가 없고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전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내가 풀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포기할게. 그리고 3년 정도
뭐 3년 반 정도 남은 임기를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면 또다시 이란을 압박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할까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란하고 미국 간의 이 핵협상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갈지 여기에 지금 중동 정세의 향배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의 방향, 결과 이런 것들이 향후 중동 정세를 결정지을 것이고 만약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이란이 이제 파괴된 핵시설을 다시 재건한답시고 인력들을 투입해서 원전을 재건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행방이 묘연한 400kg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다시 핵 활동을 한다는 징후가 보인다거나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판단하에 이란이 상당히 적극적인 핵 활동을 한다라는 징후가 포착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런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투기를 출격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준다면요. 자,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동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그다음에 에너지 수급,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중동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너무 낙관적인 것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이 채널도 중동 부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먹여주는 TV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로메나 또 유튜브로 오시면 따끈따끈한 중동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